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09번째 시간으로 베트남 전투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종계. 더위가 절정에 이르렀다. 며칠을 보내면서 적응 훈련을 끝내고 차차 전장으로 밀려들어갔다. 전쟁터에는 살인더위, 살인정글, 거기에다 살인모기, 살인거머리 등 여기도 저기도 온통 살인이라는 명찰이 붙어 다녔다. 그리고 상방에서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저지르는 살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어머니가 빼어준 $3 반지를 항상 품고 다녔다. 금반지를 유용하게 해서 먹을 기회를 엿보았다. 고국의 부대에서부터 같이 온 박상병의 정보에 기댄 셈이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모두들 살기 위한 방편이었을까. 전쟁터에서는 병가로 받은 주특기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셈이었다. 야합의 뇌물로 일컬어지는 짜웅을 해서 연주를 놓았다. 사령부 예하부대의 일종계를 맡게 되었다. 일종계 1이란 장병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A, B, C 레이션은 물론 K 레이션까지 담배까지 다양했다. 근무중대 행정반에서는 눈독을 들이는 자리였다.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내내 눈물이 떨어졌다. 다 쓰고 나서 편지지를 접는데 물에 젖은 것을 말린 것처럼 면이 곱지 않았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어머니의 답장은 짧았다. 대신 여러 권의 책을 같이 보내주었다. 일종계 사수는 탁구 선수였다는 김병장이었다. 그의 귀국 일정이 갑자기 앞당겨지는 바람에 예정이 없던 자리가 났던 것이다. 제대로 하자면 미리 조수를 들여 업무를 배워 익히게 한 다음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법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고위층 상급자와 심각한 마찰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일종계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거래가 있었다. 그동안 파월 초기부터 내려온 관리라고 했다. 나는 김병장에게 일제 산요 선풍기와 소니 텔레비전 그리고 히타치 냉장고를 건넸다. 물론 기국 박사의 이름도 빌렸다. 국산인 금성사의 전자제품 티켓도 끊어주었다. 일종계는 본연의 임무보다 우선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다. 실체가 없는 가곡 임무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유령병력을 만들어 식수인원을 한껏 부풀려야 했다. 미군 병참부에서 C레이션을 더 다니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C레이션을 암시장에 처분하여 비자금을 만들었다. 그래야 보름마다 떠나는 기국선의 상급자들의 박스를 채울 수가 있었다. 대신 미군 병참부의 선임하사에게는 정해진 커미션과 마리아나를 대주는 조건이 붙었다. 그 작전은 거의 유일하게 손발이 맞는 미군과의 공조였을지 모를 일이다. 당시 연합군 중에는 일부지만 마리아나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초우. 암시장 유통에는 검은 손이 필요했다. 그래서 일종계 사수의 파트너였던 여자도 같이 넘겨받았다. C레이션을 암시장에 거래하자면 어쩔 수가 없다고 기쁨해 주었다. 김병장의 귀국 선물을 준비하는데 든 달러가 모두 여자에게서 나왔다. 선불인 셈이었다. 그녀는 비에 쪽의 여느 여자처럼 덜창코도 아니었다. 어딘가 슬퍼 보이는 쌍꺼풀진 큰 눈과 탄력 있는 가슴을 지닌 여자였다. 이름이 수원이라고 했다. 작지 않은 키에 반아름의 허리를 가졌다.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연이 나는 검은 머릿결이 빛났다. 아우자이를 입었을 때는 자태가 더욱 고혹적이었다. 나는 일주일에 2~3차례 정보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철조망 사이로 난 개구멍을 드나들었다. 상급자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겁이 나기도 했다. 잔뜩 긴장되어 몸이 굳을 정도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암시장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다. 수원은 내게 헌신적이었다. 전쟁터의 고독과 공포를 달래주는데 아낌이 없었다. 밤 9시면 끊어질 듯 공급되던 전기가 나갔다. 그때부터는 자가 발전기를 돌렸다. 자정이 넘으면 발전기도 꺼졌다. 선풍기도 돌릴 수가 없으면 머리맡에서 밤을 새워 부채질로 바람을 만들어야 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부채를 흔들어 목욕불 사이로 내주던 바람처럼 감미로웠다. 수원은 고물이 다 된 카세트로 우리 노래를 흥얼거렸다. 얼마나 연습을 했던지 동백아가씨를 부르면 구성졌다. 내가 좋아한다고 끊임없이 부르더니 초우도 제법 잘 넘어갔다. 나는 그녀를 패티라 불렀다. 초우를 부른 가수 패티김에서 따온 것이었다. 패티가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주둔군에 따라 제 이름도 부르던 노래도 바뀌었을 것이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를 않았다.
패티의 가족은 복잡했다. 아버지는 프랑스군과 싸우다 죽었다. 어머니는 미군의 폭격으로 죽었는데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오빠는 울릉군 장교로 복무하다 전사했으며 남동생은 울북하여 월명군이 되었다고 했다. 베트남의 많은 사람이 피부치에서부터 골육상정을 하고 있었다. 6.25 전쟁 때의 우리와 닮은 꼴이었다. 땅덩어리조차 남북으로 길게 생긴 것이 그랬다. 그녀는 퀸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다. 월북한 동생의 사상이 문제가 되어 쫓겨나는 바람에 여기까지 흘러왔다고 했다. 누군가 밀고에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했다. 야, 이병장, 다음 달에 마누라 생일이니 맞박을 3개만 쳐라. 알겠지? 은밀하고도 낮은 상급자의 목소리가 뱀처럼 감아돌았다. 맞박은 군수 물품을 암시장에 내다 파는 것을 뜻하는 언어였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기분이었다. 아니다.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듯했다. 요술상자, 시레이션. 미군의 전투 식량이었다. 아군이나 적군이 모두 노리는 식량이었다. 아군에게는 내다 팔면 돈이 되었다. 그것을 사간 적군은 전투를 수행하는 데 유용하게 써먹었다. 한 박스에 12톨이 들어있었다. B1, B2, B3 세 가지로 내용물이 모두 달랐다. B3는 과일 통조림이 들어있어 다들 좋아했다. 그래서 고참용이란 말도 있었다. 메인 음식 말고도 보조물품이 많았다. 껌, 커피, 치즈, 크래커, 화장지, 거기에다 성냥, 4개피짜리 담배, 보물상자에다 요술상자였다. 다들 탐을 낼 수밖에 없었다. 처음 맞박을 치던 날이었다. 어둠 속에서 헬기장은 정막만이 흘렀다. 트럭에는 새 팔레트의 시레이션이 그물망치에 실려 있었다. 헬기장에서 수령할 때 부대로 반입하지 않고 작업을 해둔 것이었다. 그래도 얼마나 긴장했던지 옆구리가 결릴 정도였다. 트럭은 큰 길까지 라이트를 켜지 않고 움직였다. 중간에서 패티가 동성했다. 그래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래 대금은 달러로만 받았다. 혼자서 하기엔 어려운 일이었다. 상급장에게 부탁해서 소총부대에 가있던 박상병을 불러 올렸다. 그는 그 사이에 병장으로 진급해 있었다. 미국과 전투수당을 계산할 때 몇 달러라도 더 받기 위해 진급을 시켜준 덕분이었을 테다. 나 또한 수혜자였다. 박 병장은 어디서 389경 리볼버 곤충을 구해왔다. 베트콩들이 잘 입는 검정색 인조 파자마도 준비했다. 어느 사이에 시장에 밝은 정보원이라며 말이라는 여자도 구해왔다. 프랑스 혼혈이었다. 한국군 상격부대는 에이레이션이나 비레이션을 급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급부대에서는 평상시의 급식으로는 쌀밥을 먹었다. 본국에서 공급된 K레이션의 부식이었다. 그때만 해도 우리의 통조림 제조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 K레이션의 김치나 고추장이 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군 고문관이 알까봐 시시하며 먹기도 했다. 자칫 그들의 눈에 잘못 비쳤다간 공급을 중단시킬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작전을 나갈 때나 비상시에는 끼니를 계산해 시레이션이 지급되었다. 그렇지만 상황이 끝나고 나면 시레이션이 자취를 감추기를 수였다. 전투원들이라면 항상 가지고 있는 불만 요소였다. 미군 병참부로부터는 전투부대의 식수 인원에 따라 하루 3톨씩 시레이션을 계산하여 수령해왔다. 수령해온 물량을 그대로 공급하지 않았다. 하급부대로 내려가면 일정량을 줄여 계산해서 넘겼다. 줄이는 핑계거리가 10가지도 넘었다. 여기서도 다수의 유령병력이 오고 갔다. 각급 단위 부대의 일종객끼리 몰아서 처분하는 담합이 이루어졌다. 작전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시레이션이 남아 물량이 쌓이면 내게 위탁 판매를 부탁하게 됐다. 마지막 단계인 보급계는 기지 앞에서 좌판을 벌인 마마상들과 거래를 했다. 그들도 현금이 필요했다. 부대원들의 생일에다 귀국 선물이다 하여 씀씀이가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돈이 필요했는지 모른다. 차츰 맞박에 이력이 붙어갔다. 일종 창고는 우리의 아제트였다. 상급자의 지시로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다. 박 병장은 그 일이 체질에 맞았다. 키도 얼굴도 월명군 총사령관 지압을 닮아 보였다. 박지압으로 통했다. 불같은 성격도 닮았다. 미국은 베트남을 너무 몰라. 이 전쟁에서 지고 말 거야. 두고 보라고. 박지압은 졸병에 지나지 않았지만 보는 눈이 있었다. 꿰뚫고 있던 전략도 보구현 지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쟁 당시 월맹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압 장군은 전쟁을 간단하게 정의했다. 미국이 전쟁에서 진 이유를 미국 지도부는 똑똑했지만 그들은 베트남이 대대로 이어온 오랜 역사와 전통적 문화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라 했다. 박 병장은 민첩하기도 했지만 선글라스 너머로 앙그레 장사꾼들을 다루는 솜씨가 탁월했다. 민사나 정보계 통해서 로비가 통했다. 월남군이나 연합군과도 짜응을 잘했다. 미국 정보국의 CIA가 친구라며 찾아오기도 했으니까. 나는 선글라스를 쓰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왠지 쑥스럽고 민망해서 했다. 용이 주도한 패티 덕분에 베트남콩의 저격 대상에서 빠졌다. 모르긴 해도 그것은 내가 죽었다간 암시장이 한동안 마비될 것이고 그러면 좀 곤란해지기 때문일 것이라 했다. 저기 뚱시리가 깨꿀랑하면 안 된대요. 패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일러주었다. 389경과 러시안 룰렛, 미군들이 주로 거래하던 롱이라는 코시엠을 기른 브로커를 만났다. 새로운 거래를 뜨기 위해서였다. 패티와 마리가 다리를 놓았다. 롱 일당은 퀴농 지역의 지역 경제를 쥐락펴락했다. 마피아였다. 사운딱과 러시안 룰렛 게임장도 운영했다. 빈 권총의 실탄을 한 발부터 시작하여 술을 늘려가며 장전하고 자신의 머리통을 쏘는 룰렛이 대유행이었다. 그 장면은 영화 디어 헌트에서 선보인 적이 있다. 롱은 인도에서 오는 마리아나도 직접 거래했다. 나로서는 미군 병참부에 건네줄 마리아나 중간 상인 없이 구매하는 이점도 생겼다. 나는 항상 389경 권총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 박 병장은 서부극의 히어로처럼 보란듯이 허리에 건 벨트를 비스듬히 묶었다. 상대를 제압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거래는 종전의 영습자들과 할 때보다 수월한 편이었다. 롱의 영향력은 대단해서 월남군이나 미군의 MP들도 지붕거리지 않았다. 시리에이션이 인기를 끌었다. 아마 같은 동양인으로 입맛에 맞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가 있어 달러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으니 괜찮은 장사가 아닌가 해서 나 자신을 위로해 보았지만 가슴 한구석에 횡한 것은 감출 수 없었다. 롱으로부터 정보를 많이 입수했다. 다이아나 양민을 학살한 사진을 보았다. 소대원이 한 여자아이를 용감하여 죽였다. 양민의 길을 자르고 AK 소총을 사서 훈장을 받았다. 구형 AK는 100불이면 오케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마리아나를 피우는 다이안이 늘어났다. 병사가 상급자를 등 뒤에서 쏘았다. 북조선 군인들이 월맹군과 합류했다. 롱이 미군 보급선에서 M16 소총을 밀면한다고 했다. 그런 다음 월맹군에 넘긴다고 어깨를 어석거렸다. 나트랑 외항에서 로프를 매달아 작은 배로 옮겨 나른다고 물어보지도 않은 사업까지 떨어놓았다. 어디까지 진실이고 과장인지 종잡을 수 없었다. 하기야 월맹군 중에는 분대의 3번인가 4번이 M16 사수라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우리 화기부대의 1번 M60 사수 같이 말이다. M60은 영화 람보에서 주인공이 들고 다니던 기관총이다. 결국 미군의 식량과 무기가 적에게도 들어갔다고 해야 할까. 서로 나누어 같은 무기로 겨누고 전쟁터를 만든 것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베트남 땅이 미군의 신무기 실험장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소문이었다. 나의 상급자는 예전에 보지 못한 맞박의 성과에 크게 만족했다. 기국 박사에는 친지들 이름이 동이 났던지 몇 번이나 연예인 이름을 빌리기도 했다. 최무룡, 김진규, 박노식 상급자는 비자금으로 넉넉하게 준비한 쿠폰이나 면세 티켓을 돌려 수하들에게 생색을 냈다. 또한 그 작은 종이 조각들은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어쩌다 들이닥친 위문공연단에도 건네지고 진정한 위로를 받기도 했다. 교전규칙, 특장사를 하다 보면 고물이 떨어진다는 말이 맞는 것이었을까. 나도 썸썸이가 커져갔다. 맞박을 치고 나면 패티에게 줄 선물도 챙겼다. 처음에는 선풍기나 카세트 녹음기 정도였지만 차차 텔레비전에서 냉장고로 덩치가 커져갔다. 박 병장은 통이 커졌다. 배짱이 나보다 두둑한 탓이었을 게다. 그는 마리아나를 피우는 것 같았다. 그가 자는 일종 창고 목침대에서는 지독한 풀냄새가 나곤 했다. 담배와는 다른 냄새였다. 호황이라는 동네 건달 때문에 골치가 좀 아팠다. 패티에게 추근되는 녀석이었다. 월남 정부군 출신이었다. 중부 고원지대인 플레이쿠 전투에서 지뢰를 밟아 다리가 하나 없었다.
그는 낡아빠진 목발에 의지하고도 잘도 휘젓고 다니며 낮술에 찌들어 살았다. 도로 옆으로 늘어선 가게에 들락거리며 마치 원숭이처럼 망고나 바나나를 집어갔다. 쌀국수도 주인의 허락 없이 제 맘대로 말아먹는 게 다반사였다. 푼돈을 뜯어다가 아리랑거리의 뒷골목에 있는 사창가에서 여자를 사거나 도박판을 기웃대는 것으로 일가를 삼았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